이제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해설자이신 카이스트의 신희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2020년에 노벨상 강연을 해주시고 오랜만에 이 자리를 찾아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항상 이 노벨상 해설 강연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또 들어주시는 청중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강의를 할 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노벨 생리학상의 핵심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한 연구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조절 T세포가 무엇이고 면역 반응의 억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일철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강연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올해 생리의학상의 이제 업적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단어로 올해 생리의학상의 업적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절 T세포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어로 이거를 또 아주 짧게 얘기할 때는 Treg이라고 합니다. Treg. 이따 이제 그 스펠링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벨상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항상 이제 수상자들의 어떤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 노벨 수상자들은 세 분이 계십니다. 생리학상에서 오른쪽부터 그러니까 사카구치 교수님, 람스텔, 브론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따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분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먼저 사카구치 교수님이 어떤 업적을 내셨고요. 또 이 두 분이 어떤 업적을 내셨어요. 근데 또 그거를 다시 사카구치 교수님이 통합적으로 또 이제 어떤 업적을 이루시게 되셨습니다. 그 스토리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절 T세포의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그 세포의 종류를 발견한 게 물론 중요한 업적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반영하는 그 의미, 그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말초 면역 관용의 이해를 또 촉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더 어렵기도 한데요.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면 말초 면역 관용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또 조절 세포는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올해 업적을 또 다른 식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억제하는 원리에 대한 근원적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지, 그것이 면역 반응이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일부 드릴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올해 노벨상의 업적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우리 몸의 시스템은 면역계를 떠나서도요, 뭐 내분비계건 다른 모든 시스템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특히나 이런 면역계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겠죠. 그러다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럴 때 쉬고 있던 면역계가 뭔가 활성화되고 뭔가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면역학자들이 우리 면역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지? 이런 걸 연구할 때는요. 그렇게 가만히 쉬고 있던 면역계가 어떻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인식하고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는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벨상은요, 반대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과격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억제하고 제어하는지 그것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올해 노벨상이 바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점검이란 말을 썼지만 영어에는 뭐 체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점검한다 그러잖아요. 체킹한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올해 노벨상 홈페이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올해 생리학상을 설명하는 그림에 이제 카툰처럼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면역 세포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역 세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때 뭔가 활성화돼서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될 겁니다. 근데 올해 노벨상의 주인공은 이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죠. 이것인데 약간 뭐 우주 비행선처럼 타고 있지만은 여기 이제 Treg이라고 써 있고요. 이 Treg이라는 거 안에서는 또 폭스피슬이라는, 지금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린 폭스피슬이라는 모자를 쓴 사람이 망원경을 보고서는 이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너무 오버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면 여기 뭐 집게 같은 걸로 이제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뭐 농담처럼 얘기할 때 그만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면역계에서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조절 T세포, 원래 영어로 이 단어는 레귤러터리 T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 직역을 할 땐 조절 T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이제 유행하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면역학자들은 이것을 Tre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이제 관용어가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레귤러터리라는 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조절 T세포라고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똑같은 한자어라 하더라도 약간 용어를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제어 T세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제어가 약간 좀 더 뭔가를 억제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또 이렇게 번역도 다르게 돼 있다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벨상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이 한 분야를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바꾼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NIH라고 되어 있고요, 펌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의학을 또는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국 NIH에서 제공하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논문 검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로 어떤 쓰인 논문이 있나 없나 이런 검색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선 레귤러터리 T셀이 그 논문의 제목에 나와 있는 논문을 검색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노벨상의 계기가 된 그 논문, 가장 그 업적의 근간이 된 그 사카구치 교수님의 논문은 1995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당연히 그전엔 거의 없죠. 95년도에 이렇게 발견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논문이 굉장히 늘어났죠. 대개 이렇게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이 관련된 분야들이 논문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걸 그 시초가 된 연구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약간 자세히 보시면은요, 95년도에 발견됐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바로 다음 해부터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몇 년 동안은 논문이 없습니다. 그것이 올해 또 노벨상 업적에서 또 다른 교수님들이 한 그런 업적과도 다 이어지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기전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어하고 억제하는 그런 세포들에 대한 것이 바로 노벨상의 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올해 노벨상의 업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것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인공인 조절 세포가 좀 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대중 강연으로 면역학을 강의할 때요,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리죠. 근데 오늘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세포들을요. 우리가 보통 뭐 중학생 교과서만 하더라도 피에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있다 이런 거 배웁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백혈구가 바로 면역세포인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생물책만 봐도요, 그 백혈구 안에 이렇게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다는 것은 그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뭐 세균에 대한 감염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서도 서로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효율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단핵구가 조직으로 가면은요. 대식세포라고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중 강연할 때는 먹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균 같은 걸 막 먹어 치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면역 반응이 어떻게 세균을 이제 제어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연도는요. 이 대식세포를 처음 발견한 것이 노벨상을 받은 연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식세포랑 좀 더 친척이긴 한데요. 덴드리틱 셀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수지상 세포인데요. 제가 쉽게 얘기할 때는 순찰을 도는 순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은 먹돌이처럼 대식 기능이 있어요. 막 세균 같은 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대식 세포는 세균을 잡아먹어 치우는 게 중요한 기능이라면 이 순찰이는 먹어 치운 다음에 그것을 다른 세포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여기 이런 세균이 왔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주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별명으로 순찰이라고 해놨고요. 이 순찰이 같은 경우도 2011년 노벨상의 계기가 됐습니다. 저걸 발견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이런 호중구 같은 경우는 뭐 스파이더맨이라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업화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실 현대 면역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아주 크게 본다면 그 조절 세포도 저 림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림프구는 또 어떻게 세분이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T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B세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저격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항체를 내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뭐 코로나에 대한 항체, 콜레라균에 대한 항체 이런 걸 내는 것입니다. 항체에 관련된 연구들은요. 노벨상도 많이 받았어요. 6번이나 받았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산업계까지 이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점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조절 T세포랑 이름이 비슷한 걸로 제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T세포에는 여기 있는 도움 T세포가 있고요. 또 킬러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 보시면은 T세포라고 되어 있어서 기능이 다른 걸 도움, 킬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CD4, CD8이라고 또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도움 T세포라는 거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를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도움 T세포는 많은 이 여러 세포들을 다 도와줍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잘 활성화되게,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업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킬러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그러니까 죽입니다. 잡아먹는 건 아니죠. 죽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킬러인데요. 이런 식으로 둘 다 면역 반응을 뭔가 잘 일으키게 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CD4나 CD8이라고 한 거는요. 이런 세포들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구분이 안 돼요. 현미경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항체를 가지고 연구용 항체입니다. 이것이 CD4라는 항체에 붙는 거는 CD4, CD8이라는 항체에 붙는 건 CD8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쓸 수 있는 연구용 항체를 통해서 다른 반응성을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CD4, CD8 이런 거는 마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커가 있다 없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면역학자들은 CD4,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CD4 포지티브, CD4 양성 T세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커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기능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CD4는 도움 T세포고 CD8은 킬러 T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노벨상의 계기들이 많이 됐고요. 또 하나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는 아니지만은 이런 면역 반응들이 어떤 식으로 세균 바이러스 감염 때 활성화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업적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 노벨상 해설 강의를 할 때요. 제가 면역학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면역학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학문이라고 얘기는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몇 장을 더 할애해서 어떻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림프관과 림프절을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저건 해부학적인 구조로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콩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개는 내장 장기 근처에 있고요. 또 피부에 가까운 쪽에서도 이렇게 몸이 접히는 분야에 주로 있습니다.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림프절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관을 따라서 몸의 우리 중심에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림프에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보시는 걸 치면은 이렇게 이런 손 같은 데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관을 따라서 림프에게 흘러가면서 이게
안 나오네요. 흘러가면서 여기에 있는 콩알 같은 저 조직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액은 항상 몸의 말단 부위에서 중심 부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감염이 된 물질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중간 정거장 같은 좀 본부가 되겠죠. 이런 데다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구조가 이런 것인데요.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실제로 세균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쉽게 다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이 됐다 한다면 이 말단 부위에서는 이게 피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점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감염이 되면 아까 제가 순찰이라고 얘기한 이 수지상 세포가 바이러스 조각들을 먹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요 가장 가까운 림프절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건 제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확대한 건데요, 보고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킬러 세포한테 샘플링해온, 저기 보시면 아마 회색으로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네모난 조각, 저게 바이러스 조각을 샘플링해온 겁니다. 저거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지금 대응하는 킬러 세포 빨리 나와, 너희가 지금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런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를 받은 킬러 세포는 활성화돼서 막 증식을 하고 힘이 세집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 조직을 떠나서 바이러스 감염된, 아까 림프절을 떠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직으로 와서요, 아까 그 샘플을 발현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딱 골라서 제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골라준다는 것은 바이러스의 공장을 제거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상황 또 있습니다. 또 여기 세균 같은 게 감염됐어요. 그러면 또다시 순찰이가 이 수지상 세포가 이것을 샘플링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때는 도움 세포한테 이걸 도움을 줍니다. 이 보고를 합니다. 킬러 세포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때 또 마찬가지로 도움 세포는 증식을 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조직으로 가는데요. 감염된 조직에는 뭐가 있냐면은 먹돌이, 아까 대식 세포가 세균을 잡아먹었는데 어떨 때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결핵균, 이런 굉장히 센 균이거든요. 먹돌이가 잡아먹어도 해결을 못해요. 죽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도움 세포가 여기까지 앞에 와서 도움을 줍니다. 사이토카인 같은 걸 도움을 주면은 대식 세포가 그때는 쉽게 결핵균 같은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또 이제 뭔가 감염됐어요. 그럼 또 순찰이가 가지고 또 왔습니다. 이때도 도움 세포를 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도움 세포가 항체를 내는 또 비세포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증식한 다음에 이 항체를 내는 비세포들은요 림프절에 또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한테 옆에 바로 가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 항체를 내는 비세포들이 또 증식하고 활성화돼서 항체를 많이 냅니다. 항체를 많이 내는데 이 비세포들은 감염된 조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체는 피에 녹아서 멀리까지 갑니다. 이렇게까지 간다면 감염된 조직에서 세균들에 딱 붙어가지고 심지어는 항체가 붙은 세균들은 터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복잡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인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의 어떤 끝없는 전쟁 속에서, 전투 속에서 이걸 이제 발전시키게 된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3대 메커니즘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올해 노벨상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노벨상의 업적은 조절지 세포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 뭔가 과도하면 우리 몸에 이제 이로운 거지만 원래는 과도하면 해로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의 업적인 조절지 세포는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렇게 그립니다. 사실은 도움치 세포랑, 도움치 세포는 뭔가 면역 반응을 업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CD4라는 마커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마커 기억나시죠? 그 마커를 보면은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능은 정반대죠. 도움치 세포는 남들을 도와주는 거라면 조절치 세포는 좀 가라앉히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도 약간 회색으로 좀 그려놓은 거가 되겠는데요. 이 발견이 바로 이제 올해의 노벨상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면역 반응들은 적절히 세게 일어나면 우리 몸에 되게 이득이 될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까도 제가 너무 과도할 수도 있다. 과도하다면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저런 것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남들이 나한테, 해로운 남이 나한테 침입했을 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내 세포, 내 단백질에 일어난 경우가 있죠. 실제로 저런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도 계시죠. 우리 주변에요.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런 과도한 면역 반응을 막기 위해선 이 조절치 세포가 발견되기 전부터도요, 사람들이, 면역학자들이 뭔가 제어하고 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라는 추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맨 처음 하신 분이요, 바로 이분입니다. 독일의 파울 에얼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908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이미 100년도 넘었죠. 근데 그때 노벨상의 업적은 항체라는 게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 방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을 이제 처음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노벨상의 업적은 그 발견이었는데요. 그분이 발견한 건 아닌데 이렇게 훌륭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내가 증명한 건 아니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하신 게 있어요. 그분이. 그게 뭐냐면은 이런 강력한 면역 반응은 나에 대해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0년 전에 이분 독일 분이었는데요. 이 자가 면역질환 말은 그때는 쓰지 않고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허러 어터톡시쿠스란 말을 썼습니다. 이 허러는 우리 허러 무비 할 때 그 허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어터톡시쿠스가 자기에 대한 독성, 이게 지금 현대어로 보면 자가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반응이 나한테 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게 허러 어터톡시크란 말이 이미 100년도 넘게 전부터 썼던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시 이런 언어로 본다면 올해의 노벨상의 업적은 왜 우리 면역계가 잘 조절돼서 이런 허러 어터톡시크가 안 일어나고 자가 면역질환이 안 일어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에서는요, 물론 환자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짚어드리면서 그런 배경하에서 어떤 업적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사카구치 교수님이 먼저 발견하셨다고 그랬어요. 협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카구치 교수님의 이 업적은 사실은 이 노벨상 홈페이지를 보시면 1995년도 논문을 딱 집어서 이 업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가장 그 1995년도에 업적이 된 초기 논문은요, 이미 1982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분은 조절세포의 어떤 단초가 된 발견을 82년도에 하시고요, 13년 동안 그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획기적인 발견을 95년도에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원전을 보여드린 거고요. 노벨상 홈페이지에서는 95년도의 업적을 강조하지만 이분의 이 단초가 됐던 82년도 업적도 해설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벨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업적을 설명하고 있는 노벨상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좀 복잡한 그림 같습니다만 굉장히 쉬운 그림입니다. 새로 태어난 마우스, 생쥐가 태어났는데요. 이따가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흉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아기들은 여기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굉장히 이게 퇴화가 돼서 거의 없어집니다. 흉선, 영어로는 사이머스라는 조직이, 장기가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일부러 신생아 마우스가 태어났는데 3일 후에 그 사이머스를 제거해줬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저도 그건 논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뭔가 그냥 다양한 걸 해보시다가 하신 건지 해보셨는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마우스가 정상인데 3일 후에 흉선을 제거했더니 이 마우스가 저절로 자가면역질환이 막 생깁니다. 그게 여기 CIG이라고 되어 있는 윗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는 그 당시에도 알려진 것이 흉선은 T세포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흉선이 있어야지 T세포가 나와요. 흉선이 그냥 처음도 아니고요, 3일 후에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 있다는 얘기는 하겠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힌트를 얻으신 거가,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그때 정상적인 마우스에서, 성체 마우스에서 T세포를 얻어가지고 같이 넣어주면 병이 안 생깁니다. 그 얘기는 합리적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마우스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흉선에서 태어난 지 3일 이후에 뭔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우스들은 그걸 제거했으니까 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생기는 거를 억제해주는 T세포는 모든 성체 마우스는 가지고 있긴 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초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세포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14년 동안 찾으신 거죠. 자, 그러다가 이것이 95년도에 이번 노벨상의 가장 제일 중요한 논문 하나로 지목되는 그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이름도 여기서도 나오나요? 지금 아마 레귤러터리 T셀이라는 게 여기에 제목에는 안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내용엔 나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이제 1저자로 시몬 사카구치 교수님 계신데요, 사모님이 2저자였습니다. 여기 나오죠. 노리코 사카구치 사모님입니다. 같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 연구가 가지는 거는 아까 82년도에 발견한 정상적인 어른 마우스들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 3일째 뭔가 흉선을 제거하면 그게 안 생겨서 뭔가 자꾸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마우스는 가지고 있는
뭔가 자가 면역 질환을 안 생기게 해줄 것 같은 그 세포, 그 세포를 이름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마커를 찾았어요. 아까 CD4 이런 게 마커라고 그랬잖아요. CD4라는 마커를 가지고 CD25라는 마커를 가진 T세포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마커를 강조드리냐면요, 우리가 저런 컨셉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 세포를 없애거나 또는 넣어주거나 실험을 위해서건 심지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건 하기 위해서는 저런 마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세포를 식별할 수 있는 뭔가 표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그 95년도에 원전 데이터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게 결국은 노벨상의 이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맨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항체라는 마커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Y축엔 CD4가 있죠. X축엔 CD25가 있잖아요. CD4가 있으면서 25가 있는 저 4.45%, 저게 바로 조절 T세포입니다. 근데 이분이 실험을 하다가 저거를 연구용 항체를 이용해서 저걸 없앨 수가 있었어요. 없애니까 어떻게 됐죠? 0%가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막 어떤 그 조절 세포를 자기가 발견한 걸 없애기도 하고 그대로 놔두기도 하고 하면서 이 T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없는 마우스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런 세포들을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넘겨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세포를 넣어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조절 세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세포를 넣어주면은요, 공격자만 있고 지금 억제자가 없기 때문에 병들이 막 생깁니다. 그게 여기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T를 넘겨준 거고요. 그 밑에 안티 CD2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조절 세포를 제거한 다음에 넣어준 겁니다. 세포수 다르게 해준 건데 몇 마리 중에 몇 마리가 병이 생겼나? 위염, 난소염, 갑상선, 이게 다 전부 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하나도 안 생겨요. 막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발견의 가장 중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을 노벨상 홈페이지에서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T세포가 없는 생쥐에다가 이 T세포가 있는 생쥐에서 세포들을 넘겨주는데, 그때 이 사카구치 교수님이 발견한 조절 세포를만 빼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요, 윗줄입니다.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인이 발견한 그 세포 있잖아요. 그것만 좀 섞어주면 병이 안 생겨요. 바로 이것이 노벨상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험적인 상황이고요. 정상적인 생쥐나 우리 지금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 안 생기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논문이 95년도의 논문인데요. 그렇다면 협업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다른 두 분의 업적과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될까요? 이 두 분은 서로 협업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이 노벨상의 업적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신 건 2001년이었는데 그때는 이분이 사카구치 교수님의 연구를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연구를 하셨냐면요,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스컬피 마우스라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연구들이 유행을 했냐면은 이 마우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마우스에 막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마우스들도 있고요. 일부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봐요. 근데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뭔가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증상이 뭐냐면은 피부에 자가면역 질환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명을 스컬피 마우스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이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뭔가 이 스컬피 마우스는 뭔가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유전자에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가 보다 해서 그 유전자를 사냥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그 원 유전자가 뭔가 고전적인, 그래서 이분들은 면역학자라기보다는 고전적인 유전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걸 찾았더니 그 진을 자꾸 찾아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제 찾은 겁니다. 이 마우스는 어디에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 바로 이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이름을 처음에는 스컬핀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건 좀 의미가 없는, 스컬피의 원인이 된 유전자라서 스컬핀인 거고 그건 좀 의미가 없는 이름이고요. 여기 있는 FOXP3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유전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업적이 어떤 한 종의 마우스인데 얘네들은 자꾸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우리가 유전자를 FOXP3라는 유전자를 찾을 수가 있었다. 사실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이분들의 업적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게 같은 이 네이처 제네틱스라는 저널에 이분이 논문들이 3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같은 호에, 같은 월호예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는 아까 마우스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FOXP3라는 유전자가 자가면역 질환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발견한 다음에 찾아보니까 사람들 중에 아이펙스라는 질병이 있는데 굉장히 희귀한 질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결손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요. 전 세계 환자가 한 2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바로 그 FOXP3 그 유전자가 결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의 사람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연구만 하더라도 자가면역 질환이랑 관련은 있지만 조절 TSF랑 관련성은 지금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굳이 요약을 하자면 저 FOXP3라는 유전자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데 중요한 것 같다 정도까지가 업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집대성한 거가 다시 사카구치 교수님이 논문을 냅니다. 이분의 다시 또 차례예요. 이 모든 걸 다 집대성한 거가 2003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사카구치 교수님이 내가 95년도에 조절 TSF라는 걸 발견했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존재는 확실한데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조절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까 2001년도 논문이 있어서 거기선 또 조절 TSF랑 연관성은 없었지만 FOXP3가 중요하게 나왔잖아요. 연결해 보니까 그 FOXP3가 어디에 중요한 거냐면은 조절 TSF를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하나로 다 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리면은요,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요거는요, 콜라이티 스코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처럼 자신의 95년도 방법으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때 T세포에다가 FOXP3라는 유전자를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생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T세포에다가 FOXP3만 넣어주면 심지어는 조절 세포가 아닌 애들이 조절 세포가 돼버려요. 그만큼 결정인자라는 거죠. 그것이요. 그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요, 이 FOXP3는 알고 보니 자신이 전에 발견했던 레귤러터리 T셀 조절 세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조절 T세포가 아닌 애들에다가 그 유전자를 넣어주면 조절 세포가 돼요.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생물학의 언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OXP3는 조절 T세포의 마스터 레귤레이터다. 이게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요거 아까 조절 세포에서 FOXP3를 없애잖아요. 그럼 더 이상 조절 세포가 아니에요. 얘를 얘답게 해주는 그 인자, 그게 바로 FOXP3였던 겁니다. 또 아닌데다가 넣어주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드리는 올해 노벨상을 다 요약해드린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끝까지 왔는데요. 아까 기억나시죠? 이러한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안 생기는 원리,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약간 좀 남은 게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그 반대말이 중추 면역 관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1908년도에 이 파울 에얼리가 면역은 기본적으로 나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동안에 이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카구치 교수님 이전에도 했습니다. 해서 이미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중추 면역 관용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노벨상 홈페이지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카구치 교수님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카구치 교수님 이전에 왜 우리는 자가면역 질환이 잘 쉽게 안 걸리는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이론이었던 거죠. 발견이었던 거죠. 그전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센트럴 톨러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다시 이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태어나면 사이머스라는 순 한국말 용어도 가슴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은 거의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한 청소년 시기를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작아집니다. 거의 안 보일 정도로요. 근데 얘네들은 T세포를 교육시키는 게 이 장기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기능을 합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T세포들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골수에서는요 막 만들어요. 막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에 대한 거, 플루에 대한 것도 막 만듭니다. 만드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막 만들다 보면 내 거에 대한 것도 만들어집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거, 각종 세균에 대한 거, 하지만 내 프로틴에 대한 T셀도 만들어져요. 그럼 걔네도 그냥 놔둬버리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겠죠. 근데 이러한 세포들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에서 노란색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 빨간색은 나에 대한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얘네들이 가슴샘을 지나가면서 교육을 받는데 이 가슴샘을 지나면서요 나에 대해서 공격한 애들은 전부 다 죽어버려요. 세포들이. 그럼 남은 건 뭐가 될까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뭐에 대한 거? 오로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 이것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사카구치 교수님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양한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을 안 일으키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맞다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면역 세포에 나에 대한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있습니다. 그럼 이 중추 면역 반응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긴데? 근데 완벽하진 않아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가면역 질환이 안 생깁니다. 그 설명을, 두 번째 그 질문을 해결하신 게 사카구치 교수님의 조절세포의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카구치 교수님이 기억하시죠? 1995년도에 딱 발견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약간 인용을 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요즘 현대 생물학에서는요, 그 세포를 세포답게 해주는 마스터 레귤레이터를 발견해야지, 그래 네가 좀 발견했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그게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다 2001년에 그 두 분의 업적이 있었죠. 그걸 융합해 보니까 2003년도 논문에 FOXP3가 진짜로 이 조절세포를 조절하는 마스터 레귤레이터니까 봐봐, 조절세포라는 게 진짜 있는 존재잖아 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이제 업적을 리뷰하는 논문인데요. 2004년쯤 되면은요, 이미 사카구치 교수님은 세계 면역학회에서 스타가 돼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건 이제 자신의 업적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그대로 올해 노벨상의 업적입니다. 이렇게 조절세포를 넣고 안 넣고 이걸 마우스에 넘겨줬더니 마우스가 질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더라. 그 다음에 어떤 환자들은 이 FOXP3에 유전자 결손이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자가면역 질환이 막 생기는데 그 환자들이 왜 그렇게 생기냐면은 FOXP3가 없으니까 조절세포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걸 다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면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 올해 노벨상의 업적은 하는데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노벨 생리의학상은 트렌드가 물론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학적으로 좀 더 이용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이 노벨상은요, 조절세포인데 T렉인데 아직 오늘 이 순간에는 T렉을 이용해서 이용한 만들어진 약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워낙 그 임팩트가 커서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볼까요?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식 거부 반응. 이식 거부 반응은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자연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떤 이유로 신장이 망가져서 남의 신장을 넣은 거죠. 그럼 그게 잘 정착해야 되는데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자가면역 질환은 아닌데 면역이 자꾸 누굴 공격하는 거잖아요. 난 그 공격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요즘에 뭐도 되고 있냐면요, 조절세포를 배양해가지고 숫자를 늘려가지고 넣어줍니다. 그 환자한테. 근데 아직은 이제 허가받은 게 아니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요, 면역 반응이 가라앉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나온 약은 없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암 같은 거. 여러분들 암 같은 데는 면역 항암제를 요즘에 면역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암 조직에 조절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 조절세포를 없애잖아요.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거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조절세포의 우리 몸에서 활성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면서 우리가 의료적인 이용까지 이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올해 노벨상이 바로 이 사카구치 교수님을 필두로 한 이 조절세포의 발견에 대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해 주신 신희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받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분당 하나씩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에 파란색. 마지막에 이 조절 T세포가 의료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제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조절 T세포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침투가 높아지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암에서 우리가 조절세포를 없앴는데 또 면역 반응이 올라간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완벽한 건 아니고요. 이 환자가 지금 어느 것이 더 문제인가 했을 때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이유가 그 약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요, 그 약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또 그런 걸 또 열심히 보거든요. 보면서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의료적으로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매니지하면서 관리하면서 원래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네, 여기 노란색 옷 입으신 예.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아,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암이 전이가 됐을 때 림프구까지 전이가 돼서 림프구를 완전히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설명하신 거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면역 세포들이 다 림프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기를 완전히 절제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질문에서 림프군을 림프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여기에 암이 생기면 이런 데 가까운 림프절로 암세포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림프절 제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건 없는 거가 우리 몸에 림프절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한 5, 60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암 때문에 제거할 때는 많이 해봤자 30개, 40개 제거합니다. 많이 해봤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암이 퍼져 있는 그 림프절을 제거하는 건 맞는 거고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커버하는 거는 나머지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먼저 질문 주셔가지고요. 이쪽에 앞에 계신 남자분. 네, 중추 면역 관용은 그러니까 3세 이전에 주로 흉선에서 그 면역 세포들이 통과하면서 학습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말초 면역 관용은 언제 또 어디에서 주로 활성화되는 예. 건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가요. 그 아까 중추 면역 관용은 흉선이 하는 거니까 사춘기 이후가 되면은 또 많이 퇴화가 되니까 그 위에는 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이 한 막 10분의 1 떨어지는 거지 어른들도 노인분들도 조금씩 일어납니다. 이 흉선의 기능이요. 그래서 이 조절T 세포도요. 역시나 다른 T 세포와 마찬가지로 흉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흉선에서요. 또 말초에 있는 것들도 증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T 세포는 한 번 나오면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조절 세포들도 어떤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온 거가 계속 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아마 어제 나온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흉선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만들어지는 건 흉선에서만 예, 만들어지는 예. 예, 아까 저쪽에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저쪽 여성분.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팍스피3가 조절 T 세포를 만드는 일종의 결정 인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팍스피3의 발현을 조절해서 T 세포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위치의 역할만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조절 세포를 위해서요. 좀 더 쉽게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양자택일을 한다면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팍스피3가 막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어주면은요. 심지어는 조절 세포가 아닌 걸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양도 세포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메인 기능은 세포 하나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헉스피3 유전자가 조절 T세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T세포에는 조절 T세포 외에도 헬퍼 T세포나 킬러 T세포 등 다른 분화된 T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분화된 T세포가 어떻게 헉스피3로 조절 T세포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적으로 분화할 때부터 이걸로 되는 애, 저걸로 되는 애가 있을 때 분화가 될 때 이제 팍스피스가 있으면은 조절세포가 되는 건데 극단적으로는 이미 딴 길로 간 애들한테도 팍스피스를 넣어주면은 그것이 이렇게 기능을 하는데 완벽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기능을 유사하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분화는 아니고 약간 일부의 변화는 그만큼 팍스피스가 강력한 결정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쪽에 또 질문 있으시네요. 예,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먼저 그 자가 면역 반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가 면역 반응이 어릴 때는 없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건 아직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데 확실한 현상은 맞아요. 그래서 대개의 모든 요즘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면역 노화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면역 노화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을 맞아도 잘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도 면역 노화지만 기본적인 염증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기 현상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노화는 염증이 증가한다. 굉장히 아주 명백한 그 명제인데 여기에서도 조절세포가 관여할 건 같은데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현상은 확실한데 기전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물학 공부를 열심히 잘 안 해서 좀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주위에 듣기로 이번에 그 조절 T세포 이번 노벨상 그걸로 해서 뭐 4세대 항암제를 뭐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었는데, 근데 오늘 강연 들어보니까 그걸 뭐 카티 세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조절 T세포랑은 뭔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서요. 예. 이 부분 좀 혹시 보충 지금 설명해 주실 오늘 수 있을까요? 조절 T세포를 끝에 말씀드릴 때 항암제 개발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을 이용해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CAR-T는 그 중에 하나인데요. CAR-T는 사실 이번 노벨상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2018년도 노벨상이 소위 요즘 말하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건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거랑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2018년 노벨상의 결과물인 그 면역 항암제가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아직 효과가 100%는 아닙니다. 그걸 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 조절 세포를 제거하는 암 조직에서요, 그런 치료법이 있다면 그것에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면역 항암제 효과를 배가시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일단 다음 강연 넘어가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따가 또 과학톡 시간에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그때까지 또 질문을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강연해 주신 분께 고맙습니다.